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바닷가 염전마을에 삼식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삼식이는 너무나도 게을러서 일은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대기만 하였지요. 해서 하루는 아버지가 삼식이를 불렀답니다. 이놈 삼시가 다 큰 사내가 놀기만 하고 도대체 뭘 해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삼식이는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방문을 열어보니 삼식이가 퍼질러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다 못한 아버지가 마침내 불호령을 내렸지요. 예끼, 이놈아, 공짜로 밥 먹이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더는 못 보겠으니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런데 삼식이는 반성도 안 했는지 천연덕스럽게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미처는 해줘야 나가든지 말든지 하지요. 기가 찬 아버지는 볼기를 칠까 하다가 광에서 소금 한 자루를 꺼내왔답니다. 이 소금을 줄 터이니 이걸로 장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거라. 아버지도 참, 이 염전마을에서 누가 소금을 사 먹는데요. 보이는 게 바닷물이고 흔한 것이 소금인데. 낸들 아느냐? 그건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자, 이제 쏙 나가거라. 졸지의 집에서 쫓겨난 삼식이는 마을 한복판에 퍼질러 앉았지요. 헌데 그러고 있으려니 점점 배가 고파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삼식이는 터덜거리며 옆집 곱단이를 찾아갔습니다. 곱다나, 나 밥 한 끼 줄 수 있어? 게으름뱅이 삼식이잖아. 네가 뭐가 이쁘다고 밥을 주니? 그러지 말고 이 소금 한 국자 퍼줄 테니 밥 좀 줘봐라. 필요 없어. 널린 게 소금인데 왜 밥이랑 바꾸겠니? 곱단이의 핀잔에 삼식이는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래도 배가 너무 고팠기에 이번엔 언년이네를 찾았지요. 언년아, 밥 좀 주라. 삼식이구나. 게으름 피우다가 언젠가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았다. 여기까지 소문이 퍼졌냐?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정말. 너한테 체면이랄 게 있니? 자, 이거라도 받아. 삼식이가 받아보니 이건 언년이네 개인 멍멍이가 먹을 쉰밥이었지요. 그러나 별수가 없던 삼식이는 묵묵히 쉰밥을 먹었답니다. 그리고는 뭔가를 생각하는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맙다 언년아, 잘 먹었어. 그리고 잘 있어. 네가 웬일이래? 나한테 인사를 다 하고. 언년이가 돌아봤을 때 삼식이는 그 자리에 없었지요. 어느새 훌쩍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염전 마을을 나선 삼식이는 소금 한 짐을 지고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서울 구경이나 해야겠다. 삼식이의 발걸음은 저 멀리 한양으로 향했답니다. 그렇게 내리 사흘을 밥도 굶어가며 걸었지요. 헌데 배가 고픈 탓인지 소금자루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의 소금 쓸 데도 없는데 확 버려버릴까? 소금자루를 버리려던 삼식이는 그래도 가진 게 이것밖에 없으니 차마 버릴 수가 없었지요. 해서 매일같이 고민만 하다 보니 어느새 한양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여기가 한양이로구나. 희야, 별천지라고 하더니만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구먼. 한양을 처음으로 본 삼식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길거리에는 사람이 그득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생전 처음 보는 물건들이 넘쳐나고 있었지요. 해서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하던 터라 어느새 날이 저물고 말았지요. 어이구, 시장해라.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겠구먼. 하기야 사흘을 내리 굶었으니 배가 고플 수밖에요. 그러나 땡전 한 푼 없는 신세인지라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삼식이는 아무렇게나 남의 집 처마 밑에 주저앉았지요. 어휴, 이 넓은 한양에 내가 먹고 쉴 곳이 없구나.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고 길거리에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허나 그 중에 삼식이의 것은 하나도 없었지요. 한숨을 쉬던 삼식이는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일단 무작정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여기 장국밥 한 그릇이 얼마요? 10푼이요. 그럼 2그릇 가져오시오.
내가 돈 대신 한양어치 일을 할 터이니 그렇게 하시구려. 10푼짜리 국밥 2그릇으로 한양어치 일을 시킬 수 있으면 나쁠 것이 없었지요. 주모는 선선히 수락했습니다. 삼식이는 국밥을 정신없이 먹어치웠습니다. 2그릇을 내리 비우니 이제야 좀 살 것 같았지요. 잘 자셨소? 그럼 가서 물 좀 길어오시오. 내일 쓸 물이 간당간당하니께. 알겠수다. 삼식이는 물지개를 메고 가서 물을 가득 길어왔습니다. 물통에 물을 10번쯤 부으니 땀이 비오듯 흘렀지요. 윗도리를 탁 걷어붙이자 건강한 몸뚱이가 드러났습니다. 희야, 총각. 살결이 뽀얀 것이 역시 젊은 게 좋긴 하구려. 원, 주모도 참. 그나저나 물 다 길어왔소. 그럼 여기 장작도 좀 패주시구려. 삼식이가 이번에는 부엌 뒤편에서 도끼질을 시작하였답니다. 도끼를 들고 몸에 힘을 주니 근육이 울룩불룩 올라왔지요. 주모는 그 광경을 정신없이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일을 끝낸 삼식이가 부르는 것도 몰랐지요. 다 하였소. 어머, 내 정신 좀 봐. 벌써 다 하셨소? 그럼 일 끝나고 나 좀 봅세다. 내가 긴히 부탁할 일이 있으니께. 주모는 눈을 찡긋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마지막 손님까지 떠나자 주막엔 삼식이와 주모만 남았더랬습니다. 주모는 삼식이를 방으로 불러들였지요. 그럼 어서 꺼내보시구랴. 삼식이가 닦아보니 커다란 것이 딱 나타났지요. 주모는 벌린 입이 다물어질 줄 몰랐습니다. 한양치고는 좀 많구먼. 이거면 못해도 100냥짜리는 되겠수다. 좋소. 그럼 값을 어떻게 치르시겠소? 청년이 성미가 급하고마이. 내가 내일도 밥을 해줄 터이니 그걸로 퉁칩시다. 좋소. 대신 좋은 반찬으로 부탁 좀 하겠소. 농을 주고받던 삼식이와 주모는 마침내 일을 시작하였지요. 오랫동안 굶었던 주모는 100냥짜리 물건으로 호사를 누렸답니다. 주막이 떠나갈 정도로 비명을 지르다가 날이 밝을 때가 되어서야 잠잠해졌지요. 삼식이 청년,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며칠 머물다 가시오. 삼식이의 팔을 베고 누운 주모는 너무나 만족스러워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삼식이는 낮에는 주막 일을 돕고 밤에는 100냥짜리를 휘두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주모가 오늘따라 좋은 반찬이 들어왔다며 상을 차려주었지요. 기대하던 삼식이는 주모가 내온 것을 보자 얼굴을 찡그렸지요. 이게 뭐요? 바닷가에서 왔다는 청년이 고등어도 모르시오? 이게 서울에서는 한 냥짜리 반찬이오. 삼식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모가 내온 고등어는 상하기 직전인지 비린내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헌데 주모의 표정을 보니 이게 한 냥짜리 값비싼 반찬이 맞는 것 같았지요. 한양에선 이런 맛없는 고등어를 한양이나 주고 먹는단 말이오. 어메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무슨 소리요? 서울은 생선이 귀해서 돈 주고도 못 먹는 것이 고등어요. 그러자 삼식이는 방구석에 처박아둔 소금자루를 짊어지고 부엌으로 갔지요. 부엌에는 주모가 사온 고등어가 널려 있었습니다. 삼식이는 그 위에 소금을 살살 뿌렸지요. 귀한 소금을 그렇게 뿌리시오? 참나 고등어에 소금에 무슨 이런 호화로운 걸 다 만드시오? 주모의 볼멘 소리를 귓등으로 흘린 삼식이는 그날 주막에 모든 고등어에 소금을 끼얹었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고등어에 물이 쫙쫙 빠지면서 아주 구수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났지요. 그걸 불에 탁 구우니 글쎄 주막 바깥까지 냄새가 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야? 아주 군침이 도는구먼. 그러게 말이오. 주모, 그게 무슨 반찬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좀 내오시오. 손님들이 사방에서 냄새를 맡고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금에 절인 고등어는 날개가 돋친 듯이 팔려나갔답니다. 삼식이는 주막 손님들을 붙잡고 물었지요. 한양 사람들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간고등어도 모를 줄이야? 그동안 생선을 어떻게 먹고 사셨소? 그거야 멀리서 생선을 가져오니 반은 상하고 반만 간신히 가져와서 먹었지.
손님들의 말에 삼식이는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럼 내가 간고등어를 가져오면 사 먹겠소. 이를 말인가? 한 양이 아니라 두 양이라도 먹겠네. 삼식이의 고향에서 소금은 한 자루가 한 양이었지요. 거기에 고등어도 한 마리가 아니라 한 손이 한 양이니 둘을 합해도 간고등어 한 마리에 10푼이면 떡을 쳤답니다. 그걸 한 양에 가져오면 두 양이 되니 못해도 이문이 20배나 남는 것이었습니다. 삼식이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 이거 퍽 괜찮은 장사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삼식이는 주모를 붙잡고 말했지요. 주모, 우리 고향 마을에는 소금이 넘쳐난다오. 그러니 주모가 고등어 간만 내주면 내가 간고등어를 잔뜩 가져오겠수다. 그게 물어볼 말인가? 좋다마다. 알겠소. 그럼 약조한 거요. 그러시오. 근데 오늘은 늦었으니 호호호. 일단 내 방에서 자고 내일 가시구려. 해서 삼식이는 그날 밤 또다시 주모와 질펀한 밤을 보냈지요. 그리고는 다음날 일찍 주모에게 연량을 빌려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곧장 향한 삼식이는 광에서 소금자루를 모조리 꺼내 실었지요. 이놈아, 그 소금은 공짜가 아니다. 가져가려면 돈 내고 가거라. 아버지, 이거 다 얼마면 되겠슈? 못해도 한 양은 받아야 쓰겄다. 두 냥 드릴 테니 이젠 아무 말 마시오. 그놈 바깥바람을 쐬더니 정신이 들었나 보구나. 좋다, 다 가져가거라. 소금을 몽땅 수레에 실은 삼식이는 이번엔 고등어가 많이 잡히는 충청 삼길포로 향했지요. 마침 삼길포에서는 고등어 잡이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어머님들. 8냥을 드릴 테니 고등어를 수레에 가득 실어주시오. 8량이나 준다고 하니 어부들이 앞다퉈 고등어를 가져왔답니다. 삼식이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소금을 치면서 고등어를 차곡차곡 실었습니다. 못해도 고등어 40~50마리가 쌓이니 수레가 아주 그득해졌지요. 옳거니 이제 한양으로 가자. 한양까지는 꼬박 사흘이 걸렸지요. 마침내 삼식이는 주모가 기다리는 주막에 도착하였답니다. 그동안 고등어에 물이 쫙쫙 빠져서 아주 맛있는 강고등어가 되어 있었지요. 삼식이 총각, 참말로 고등어를 한 수레나 가져왔구먼. 도대체 무슨 수로 한 마리도 상하지 않은 것이야? 그게 다 방법이 있지요. 자, 이제 이걸 좀 사주시구려. 주모는 싱글벙글 20냥을 내밀었습니다. 빌려준 돈까지 합쳐서 딱 30냥이었지요. 단숨에 30냥을 벌어들인 삼식이는 기분이 죽여졌답니다. 매달 간고등어를 한 수레씩 몰고 올 테니 주모는 30냥씩 주시구려. 그게 이를 말인가? 삼식이 청년은 앞으로 꼬박꼬박 고등어를 가져와야 할 걸세. 큰돈을 번 삼식이는 곧바로 내려갈 채비를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주모가 갑자기 온몸을 베베 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식이 청년, 내려가기 전에 또 내 방에서 자고 가면 안 될까? 그리하여 삼식이는 주모에게 또 한 번 100냥짜리를 맛보여줬답니다. 다음 날 일찍 고향에 내려간 삼식이는 아버지에게 30냥을 딱 내밀었지요. 이게 무엇이오? 이게 정녕 네가 번 돈이 맞느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 집 소금은 죄다 저한테 파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냐, 알겠다. 이제부터 우리 염전 소금은 다 너한테 맡기마. 그리하여 삼식이는 고향집과 삼길포를 오가며 강고등어를 만들어서 한양으로 실어날랐답니다. 이제는 주모네 주막뿐 아니라 한양의 주막을 모두 돌면서 강고등어를 팔아치웠지요. 어느덧 삼식이와 거래하는 주막이 한양과 경기도 일대에만 20곳에 달했답니다. 나중엔 사람들까지 고용해서 강고등어를 퍼날랐지요. 덕분에 수입이 매달 수백 냥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삼식이는 그렇게 번 돈으로 한양에 커다란 두부 공방을 지었습니다. 고등어가 아니라 웬 두부냐고요? 그야 두부도 바닷물을 써서 만드니까 그렇지요. 삼식이는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고 남은 간수로 엄청난 양의 두부를 쏘았답니다. 좋은 소금에 콩을 쓰니 그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윽고 삼식인의 두부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지요. 소금으로 고등어를 절이고
남은 소금물 두부를 쓰니 이거 아주 일석이조로구나. 삼식이는 어깨춤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고향에서 아버지까지 불러들여서 두부 만드는 감독으로 앉혔답니다. 그렇게 두부와 강고등어를 팔아대니 어느새 거래처가 수백 곳에 달했지요. 한 해가 지나가자 삼식이가 버는 돈은 어지간한 대감집보다 많을 정도였습니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구나. 게으름뱅이 아들놈이 이제는 갚으라니. 아버지는 그득히 쌓인 돈을 보며 어깨춤을 추었답니다. 이후 삼식이는 고향 땅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아버지를 모셨지요. 삼식이가 너무도 기특했던 아버지는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거 아는가? 이 동네 제일의 갑부 삼식이가 바로 내 아들이다 이 말이요. 그 얼마 전까지 게으름뱅이라고 야단치고 그러지 않았남. 돈 벌어오라고 내쫓은 걸로 아는데. 예끼, 이 사람아, 내가 언제 내쫓았나? 그놈이 나가겠다고 해서 내가 미천까지 해줬는데. 하도 자랑질을 하니 염전 마을에 삼식이가 부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기가 꽉 찬 처녀애들이 뻔질나게 기웃거리는 것이었죠. 처녀들은 삼식이 얼굴 한번 보려고 아주 북새통을 잃었답니다. 아버님, 장에 다녀오시나요? 응? 넌 곱단이 아니냐? 네가 여긴 웬일이냐? 약식을 했는데 아버님이 생각나서 와봤어요. 한번 드셔보셔요. 이야, 아주 살살 녹는구나. 고맙다. 어느새 삼식이 아버지네 집에는 마을 처녀들이 갖다 바친 음식들이 그득했답니다. 처녀들은 그러고도 모자라서 자기들끼리 앞자리에 서려고 다투고 난리도 아니었죠. 아버지는 이 광경을 흐뭇하게 내려다보았답니다. 삼식이 고놈 덕분에 이리도 호강할 줄이야. 이거 너무 뿌듯해서 온몸이 빠듯할 지경이로구만. 아버지는 너스레까지 떨면서 희낙낙하였지요. 그야말로 평생에서 젤로 좋을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삼식이는 두부며 강고등어를 팔아치우느라 전국을 돌고 있었답니다. 심지어 요새는 청나라 상인들까지 드나드는 통에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요. 하루는 삼식이가 상단을 이끌고 청나라 닝보항에 왔을 때였습니다. 응? 저 사람들은 대체 뭔가? 조선 땅에서 잡혀온 사람들이다 해. 저들은 노비로 팔면 비싼 값을 받는다 해. 누더기꼴을 한조선인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주르륵 끌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국 땅에서 고통받는 동포들을 보니 삼식이 마음이 미어졌지요. 이보시오, 노예상인 양반. 저 노비들이 다 얼마요? 다 합쳐서 100냥이다 해. 예쏘 받으시오. 삼식이는 그 자리에서 조선인 노비들을 다 풀어줬지요. 거기다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까지 넉넉하게 주었답니다. 모두가 굽실거리며 절을 하고 떠나는데 어째 한 여인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자는 왜 가지 않고 계시오? 혹시 노자돈이 모자라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그러고 있으시오? 그게 고향이 어딘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처자는 잡혀올 때 머리를 다쳤는데 그 이후로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자의 이마에는 상처가 있었지요.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자는 이목구비가 오똑하고 눈매가 시원스런 것이 그야말로 절색이었지요. 거기다 태도가 기품 있고 고와한 것이 아무래도 귀한 집안 여식인 것 같았지요. 갈 곳이 없다면 날 따라오시오. 우리 상단에 일자리를 마련해 줄 터이니. 감사합니다, 행수 어른. 그나저나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그게 사실 제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 지어드리리다. 소양이 어떻소? 소양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뜻이었죠. 소양 처자는 꾸벅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양은 삼식이의 상단에서 일을 하였답니다. 처음에는 청소를 하거나 상품을 옮기는 허드렛 일을 하였는데 곧잘 해치우는 것이었죠. 하여 더 어려운 상품 관리를 맡겼는데 그것도 손쉽게 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양 처자, 앞으로는 내 옆에서 상단의 일을 도와주면 좋겠소. 제가 도울 일이라면 뭐든지 시켜만 주시지요. 상단이 너무 커지면서
삼식이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지요. 그런데 소양 처자가 나서면 복잡한 일들이 척척 정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삼식이는 소양이에게 더욱 많이 의지하게 되었답니다. 응? 아직도 불이 켜져 있군. 하루는 삼식이가 바깥에서 돌아오니 소양이가 산더미 같은 장부를 옆에 두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었죠. 그 큰 상단의 일을 전부 처리하느라 늦은 밤까지 무리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해서 소양은 삼식이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지요. 이 가느다란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을 지었구나. 삼식이는 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소양의 모습에 자꾸만 끌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삼식이 본인이 좀 불성실한 친구입니까? 나이를 먹도록 게으름만 피우던 게 바로 삼식이었죠. 헌데 소양은 삼식이가 부탁한 일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내곤 하였지요. 그 정성을 보고도 어찌 소양이 이뻐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행수님 오셨나요? 장부는 다 정리해두었습니다. 받으시지요. 아니요, 장부는 되었소. 그보단 쉬엄쉬엄 하면서 하시구려. 그제야 잠에서 깬 소양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장부를 내밀었지요. 헌데 삼식이는 혹여 소양이가 과로라도 할까 싶어 도저히 잘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을 찾기 전에 몸이라도 상하면 본말 전도가 아니겠소. 알겠습니다. 허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괴념치 마시지요. 고집하고는 알겠소. 그날 이후로 삼식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소양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상단에 두었다간 계속해서 일만 할 게 뻗쳤으니까요. 해서 삼식이는 소양과 함께 전국의 명승고적과 별미를 찾아 유람을 다녔습니다. 상단 일이 바쁜데 저 같은 계집에게 너무 시간을 많이 쓰십니다. 그런 소리 말구려. 이러다가 혹 기억이 돌아올지 누가 알겠소. 삼식이의 다정한 말에 마침내 소양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행수님, 저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수님 옆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행복합니다. 사실 두 사람의 마음이 같았답니다. 둘은 어느새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던 것이지요. 소양 처자, 그대가 없으면 더 이상은 살 수 없을 것 같소. 제 마음도 행수님과 마찬가지여요. 삼식이는 더 참지 못하고 소양을 으스러지게 껴안았지요. 둘은 입을 맞추고 이윽고 서로의 마음까지 확인하였답니다. 둘이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루는 목포의 게장집에 들렸을 때였죠. 만나게 게장을 먹던 소양이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시오? 혹시 기억이 돌아온 것이오? 예, 제 고향은 봄마다 꽃게잡이를 하던 곳이었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꽃게만은 기억에 생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식이는 혹시 목포의 딸을 잃거나 납치당한 집이 있는지 알아오도록 하였지요. 그러자 목포 명문가 김대감 댁이 3년 전 해적들에게 딸을 잃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지요. 아니, 연아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천지신명이 도왔구나. 연아야, 잘 돌아왔다. 김대감 내외는 소양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답니다. 지켜보던 삼식이도 함께 울었지요. 아버님, 어머님, 이분은 제 은인이신 삼식 행수님입니다. 자네가 우리 딸을 구한 건가? 고맙네. 김대감은 앞으로 삼식이의 상단을 후원하겠다며 단단히 약조를 하였지요. 허나 사실 삼식이와 소양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었지요. 둘은 내심 혼례를 허락받고 싶었답니다. 헌데 문제는 신분이었습니다. 지체 높은 김대감 댁으로서는 평민인 삼식이와의 혼례가 당치도 않은 일이었지요. 그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답니다. 잘 사시오, 소양? 아니, 연하 처자. 결국 삼식이와 소양은 눈물을 뿌리며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온 삼식이는 더욱 사업에 집중하였지요. 이제 조선 팔도에서 재물이라고 하면 모두가 삼식이를 떠올릴 지경이 되었답니다. 어찌나 돈이 많은지 삼식이가 돈을 풀면 한양 도성의 땅을 모조리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돌았지요. 허나 삼식이는 쓸쓸하게 웃을 뿐이었죠. 이 많은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정작 가지고 싶은 것은 내 손에 없는데. 그러던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해였지요. 커다란 태풍이 조선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조선 팔도에 가옥과 전답을 잃은 이가 수만 명이나 된단 말입니까? 아, 글쎄 그렇다니까. 우리야 돈이 넘쳐나는 집구석이니 괜찮지만 당장 우리 고향만 해도 아주 결단이 나버렸어야. 아버지의 말에 삼식이는 깜짝 놀랐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태풍으로 살 곳을 잃고 떠돌이가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삼식이가 나섰지요. 삼식이는 수백만 양의 돈을 풀어 빈민들을 구휼하고 무너진 집과 논밭을 다시 일궜답니다. 아이고, 백성들 먹이느라 나간 돈이 벌써 수백만 양이다. 그렇게 돈을 풀어도 괜찮겠느냐?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이지요. 번 만큼 써야 돈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네가 하는 일이니 오죽 잘하겠느냐? 이 애비는 너만 믿는다. 아버지도 삼식이가 대견했는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삼식이는 전 재산을 풀어 사람들을 구했답니다. 그 덕에 굶어 죽지 않은 백성들이 입을 모아 삼식이를 칭찬했지요. 일이 다 끝나자 삼식이에겐 집 한 채와 강고등어 사업만이 남았습니다. 원래 하던 일로 돌아왔지 뭐. 돈이야 다시 모으면 그만이랬다. 상단을 날렸지만 삼식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레를 끌며 강고등어를 팔았지요. 그렇게 삼식이가 한양 주막집에 납품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불러세우는 것이었죠. 거기 수레를 끄는 상인분. 혹시 일손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응? 아니, 당신은. 거기에는 연하가 있었습니다. 어리나간 삼식이는 꼼짝도 못했지요. 그러자 연하는 방실방실 웃으면서 삼식이의 손을 꼭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행수께서 그 많은 재산을 몽땅 풀어 백성을 구했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듣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도 그렇지. 어렵사리 찾은 고향집에서 다시 나오면 어떡하오? 더 이상은 제 마음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있을 곳은 삼식 행수님 옆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둘은 뜨겁게 얼싸안았답니다. 연아,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네, 행수님. 저는 앞으로 쭉 행수님의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또 있었습니다. 삼식이가 전 재산을 풀어 백성을 도왔다는 소식이 마침내 조정의 귀에도 들어간 것이지요. 크게 기뻐한 주상께서는 삼식이의 노고를 보답해 벼슬을 내렸답니다. 아이고, 하찮은 상인 나부랭이에게 벼슬자리라니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요. 행수님, 그러지 말고 받아들이시지요. 응? 연아, 그게 무슨 말이오? 받은 다음 사양하셔도 양반 신분은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 거니 내가 양반이 되면 제 아무리 장인어른이라도 혼약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거로군. 연하의 묘안에 삼식이는 무릎을 탁 쳤지요. 그 말대로 삼식이는 벼슬을 받자마자 거절하였답니다. 그래도 예상했던 대로 양반의 신분은 그대로 남았지요. 덕분에 혼례를 반대하던 연하의 부친도 마침내 고집을 꺾고 둘의 사이를 허락을 하였답니다. 역시 대단하시오, 부인. 아닙니다. 산더미 같은 재물을 촉에같이 던지신 서방님의 대범함이 더 대단하지요. 하하,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사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려서 그렇다오.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하의 부인도 모르는 것이 있구려. 하여간 그런 게 있다오. 둘은 마침내 경사로이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혼례가 벌어지던 날 그동안 삼식이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답니다. 사람들은 다 함께 삼식이와 연하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지요. 첫날 밤이 되자 삼식이는 그 무시무시한 물건을 따 공개하였지요. 연하는 삼식이의 쇳덩이를 보고 기겁을 했답니다. 뭐 이리 큰 게 다 있담. 이러다 까무러치겠어요, 서방님. 그러거나 말거나 삼식이는 끝없이 들어갔지요. 연하는 비명을 지르다가 나중에는 한 번 더 하며 흥겹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니, 어째 힘을 쓸 때마다 무슨 절구대 치는 소리가 난다냐? 참으로 100냥짜리 물건이요. 100냥은 무슨? 저것은 100만 냥짜리 물건이 틀림없는 듯 하이.
그렇게 둘은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한 나날을 오래도록 함께했다고 합니다. 언년아, 너 또 삼식이네 집에 가는 것이야? 꿈깨라 꿈깨. 삼식이 혼례 치른 지가 언젠데? 흥, 곱다니 넌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구나. 부인은 몰라도 첩자리는 남은 거 모르니? 올 거니. 그러면 니보다 이쁜 내가 돼야지. 김치국 그만 퍼마시렴. 삼식이 첩실은 당연히 나지. 삼식이는 게으름 피우기를 멈춘 다음에야 본연의 재능을 발견해 대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옛날 제주도 땅에 억만이라는 덩치 크고 힘센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억만이는 성질이 사납고 무례해서 모두가 무서워했답니다. 말 그대로 천하의 불안당이었지요. 억만이는 배가 고프면 남의 음식도 맘대로 집어먹고 목이 마르면 남의 집에 들어가 술이건 물이건 꿀꺽꿀꺽 마셨지요. 그래도 원체 힘이 장사라 아무도 대거리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동네 사람들은 억만이가 온다고 하면 하던 일까지 집어던지고 숨기 바빴지요. 보다 못한 홀어머니가 하루는 억만이를 불렀지요. 억만아, 네 불안당 짓거리도 이젠 질렸다. 난 더 못 참겠으니 집에서 나가거라.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시우. 다시는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의 말에 억만이는 대번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불안당으로 소문난 억만이었지만 홀어머니의 말만큼은 철석같이 지켰으니까요. 오냐 좋다. 그럼 이 어미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보겠느냐? 무슨 소원이신데요? 너도 나이가 찼으니 이제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니? 어미도 참, 제 주제에 무슨 장가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불안당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장가는 꿈도 못 꾸지요. 그게 자랑이냐? 어휴, 이 애미 평생 소원이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 것이다. 어머니는 신부감을 구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단단히 엄포를 놓으셨지요. 억만이는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에서 제일 예쁜 을순이네 집에 무작정 쳐들어갔답니다. 을순아, 내 색시 한번 해볼래? 싫어. 억만이 너는 걸핏하면 주먹을 휘두르니 뒤치다꺼리 하려면 고생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너 어릴 때는 내가 힘이 세다고 좋아했잖아. 그건 꼬마쟁이 시절이지. 지금은 아니야. 이젠 성실한 사람이 더 좋은걸. 하는 수 없이 억만이는 을순이네 집을 나섰지요. 하여 이번엔 그 다음으로 어여쁜 옥심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옥심아, 나한테 시집와라. 응, 나 믿고 한번 와봐. 넌 일은 안 하고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잖아. 서방이 매일 술에 쩔어 있으면 집안 살림을 나 혼자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건 싫어. 사내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도 마시고 늦게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불안당 노릇이 무슨 사회생활이니? 어쨌든 너한테 시집가서 일만 하다 늙는 건 사절이야. 그러니 그만 떼쓰고 가봐. 그렇게 옥심이도 거절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본 처녀들마다 퇴짜를 놓으니 억만이는 털레털레 주막으로 향했지요. 속도 쓰리고 마음까지 아플 땐 술밖에 없지. 에휴, 술이나 푸다가 들어가야겠다. 사실 억만이도 처녀들 말이 틀린 게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답니다. 홀어머니가 부탁해서 알아보긴 했는데 그래도 불안당 소문이 어디 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해서 억만이는 실망할 어머니를 떠올리며 마음만 아파하고 있었지요. 어휴, 어디 가서 색시 하나 못 구하는 이 불효자는 웁니다요. 아니, 우리 집 술을 죄다 동낼 참이요? 그만 마시고 들어가. 주모, 딱 한 병. 딱 한 병만 더 마십시다. 딱 한 병은 무슨, 자네 외상값이 얼만지나 알아? 정 마시고 싶으면 밀린 외상값이라도 좀 갚던지. 술에 취한 억만이가 주모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옆자리가 더 시끄러운 것이었죠. 억만이가 뭔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글쎄 왈패놈들이 주막에서 일하는 처자를 몹시도 희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이 처자가 보통 내기가 아닌지 바락바락 왈패들에게 대들고 있는 것이었죠.
술을 자시려면 곱게 자실 것이지 왜 행패요. 그 하하하. 그것이 사나운 게 딱 내 취향이로구나. 자, 이 너름 봄에 안기거라. 얼굴이 반반한 게 딱 좋구만. 넌 일로 와라. 주막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 시중이나 드는 게 편치 않겠냐? 아니 그런데 뭔 일이랍니까? 왈패가 처자를 붙잡았다 하는 순간 갑자기 벌러덩 낮아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한 왈패는 물론이고 지켜보던 엉만이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놀란 왈패가 다시 덤벼드는데 이번엔 저만치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자는 놀라운 솜씨로 왈패를 던져버리고는 손바닥을 탁탁 털었답니다. 잘 알겠소? 이젠 돌아들 가시오. 아니, 이 맹랑한 것이 감히. 얘들아, 쳐라. 오늘 저 계집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다. 화가 난 패거리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었지요. 처음에는 잘 싸우던 처녀는 왈패 머릿수에 밀려 붙들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참다 못한 엉만이가 벌떡 일어났답니다. 거 왈패식이나 돼가지고 여인네 하나에게 때로 덤벼들어? 에라이, 왈패하지 말고 거짓패나 해라 이것들아. 엉만이는 불호령을 터뜨리며 곧장 왈패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왈패는 거의 10명이나 되었지만 엉만이가 힘을 쓰니 당할 재간이 없었지요. 힘으로 무식하게 뽑아 던지니 왈패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어느새 주막 구석에 왈패가 차곡차곡 쌓였지요. 엉만이 총각, 역시 힘 하나는 제일이구먼. 고맙네. 덕분에 우리 곱분이가 살았네. 아, 별 말씀을 다 하는구먼. 거야 사내 자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오. 아닙니다. 의협씨 믿는 장사님 덕분에 화를 면했습니다. 주모는 보답이라며 술병을 가져왔지요. 공짜 술에 어여쁜 곱분이까지 머리를 숙이니 엉만이는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그러고 보니 곱분이는 왈패들과 맞서던 첫인상과는 달리 어딘가 품위가 있었답니다. 우리 곱분이가 참으로 곱지? 해서 곱분이 보러 오는 손님들도 많다 그랴. 참나, 주모한테 저리도 고운 따님이 있는지 처음 알았수다. 그게 뭔 소리여? 곱분이는 나랑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아이요. 주모가 말하길 곱분이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는 일을 시켜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죠. 어디서 왔는지 도통 말을 아뇨. 무언가 곡절이 있어 보여서 아무것도 안 묻고 그냥 일을 시키기로 했제. 떠들던 주모는 손님이 자꾸만 밀려드니 곱분이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곱분아, 난 바빠서 가볼 테니 오늘은 네가 엉만이 장사 상대 좀 해주거라. 엉만이는 아무런 말도 없이 곱분이에게 한 잔 따라주었지요. 곱분이는 그 잔을 단숨에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곱분이의 하얀 목선이 힐끗 눈에 들어왔지요. 그걸 보자 엉만이는 얼굴이 붉어지고 아래에 힘이 빡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엉만이도 술로 목을 연신 축였지요. 헌데 장사께서는 어쩌다 술을 그렇게 드셨습니까? 말하기 부끄럽소만 내가 사실 신부감을 구하고 있다오. 그런데 가진 게 워낙 없으니 죄다 퇴짜를 놓토이다. 그래서 홧김에 그만. 남녀 사이에 오직 재물만이 전부겠습니까? 어딘가 장사님의 인연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곱분이의 위로에 엉만이의 답답했던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았죠. 덕분에 자기 뱃속에 있던 이야기들이 술술 나왔지요. 그렇게 엉만이와 곱분이는 오래 알던 사이처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곱분이 처자, 내 평생 그대처럼 마음이 맞는 여인은 처음 보는 것 같소. 저도 이리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엉만 장사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되었소. 곱분이 처자, 그러지 말고 내 색시. 어허, 잠시만요, 장사님. 기세를 탄 엉만이가 청혼을 하려는데 곱분이가 손을 들어 입을 막는 것이었죠. 곱분이의 보드라운 손가락이 입술에 닿자 엉만이의 심장이 또 쿵쿵 뛰었지요. 헌데 곱분이 눈이 너무도 단호하여 도저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님, 지금 내뱉으시려는 말은 결단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행여 지금의 좋은 분위기까지 망치지 않으려면 한 번 더 생각하심이 어떻겠습니까? 곱분이의 말에 엉만이는 울상이 되었지요.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소?
내 가슴이 지금 이렇게 타오르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나 성급하게 대답할 수 없는 말도 있는 법이지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억만이는 알쏭달쏭하다는 표정이었죠. 하기사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억만이로서는 곱분이의 말뜻을 알 수가 없었지요. 곱분이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걸 보니 또 심장이 쿵쿵거렸죠. 우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지요. 하려는 말씀은 그 이후 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억만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렴 거절당한 것도 아닌데 여기서 물러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억만이는 곱분이와 다시 만나기로 약조를 하고 주막을 나섰답니다. 그래, 곱분이 말이 맞아. 우선 교제도 해보고 시간도 보내야 믿음이 서지 않겠어. 청혼은 그때 다시 해야겠다. 그 뒤로 억만이는 시간만 나면 곱분이를 만나러 주막에 갔지요. 처음엔 일 끝나고 만나주던 곱분이도 나중엔 억만이랑 어울려 산책도 다니고 놀러도 가고 했답니다. 억만 장사님, 가을꽃이 활짝 피었네요. 그러게요. 정말 아름답구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소. 네, 이제 곧 한가위가 오겠네요. 후훗, 이번 한가위는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응? 그때 뭐가 있어? 네, 그런 게 있지요. 조만간 장사님도 알게 되실 거예요. 둘은 그렇게 꽃도 보고 살푼 물든 단풍도 보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평생 연애 한번 못 해본 억만이는 모든 게 너무 좋았답니다. 곱분이랑 있는 시간이 영원히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덜 여문 보름달이 걸려 있었지요. 억만이가 달빛을 받으며 흥얼흥얼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웬 사내들이 가로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큰 사내가 척 앞으로 나섰지요. 네가 억만이냐? 응? 내가 억만이 맞는데 니들은 누구냐? 오냐, 잘 걸렸다. 요전번에 내 동생들을 때렸다지. 이번엔 나 왕추가 널 손봐 주어야겠다. 왕추라는 사내는 덩치가 무척 커서 심지어 억만이보다도 컸답니다. 사람이 아니라 꼭 곰새끼 같았죠. 생긴 건 또 얼마나 험상궂은지 밤에 마주쳤다간 오줌을 지릴 정도였습니다. 허나 억만이는 조금도 기죽지 않았지요. 왈패 두목쯤 되나 본데 넌 틀렸다. 이 성산의 억만이를 몰라서야 어디 구실이나 하겠냐? 듣던 대로 잘난 척이 대단하구나. 그래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지 않겠느냐? 사내 자식이 징그럽게 대보긴 뭘 대본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땅바닥에 얼굴이나 문대거라. 억만이는 양손에 침을 퇴퇴 뱉고는 그대로 왕추를 붙잡았습니다. 그 엄청난 힘으로 왕추를 잡아던지려는 것이었죠.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땅에 뿌리라도 박혔는지 왕추가 꿈쩍도 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생 처음 있는 일이라 억만이의 눈이 이따시만큼 커졌지요. 어이구, 그걸 힘이라고 쓴겠냐? 갓난아기가 놀이개라도 가지고 노는 것 같구나. 왕추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싱글싱글 웃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그 통나무 같은 다리를 들어 단숨에 억만이 안다리를 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안다리 후리기에 당한 억만이는 공중제비를 돌며 땅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지요. 억만이 눈에 불이 번쩍했답니다. 이거 힘만 셌지. 기술은 아주 젬병이로구나. 이놈아, 다시 붙어보자. 억만이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지요. 아무렴 장사 자존심에 여기서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황소처럼 달려들어 왕추의 배를 들이받아 버렸답니다. 헌데 또다시 빙글 돌아 떨어진 것은 억만이었습니다. 요놈아, 씨름에는 덜미잡기라는 게 있단다. 억만이가 덤벼든 순간 그 뒷모가지를 잡아 돌려버린 것이었죠. 그 바람에 억만이는 제풀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눈이 빙빙 돌고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팠지만 억만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헌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게 한 걸음도 못 내디딜 것 같았죠. 이놈아, 나 아직 안 쓰러졌다. 이번엔 네가 와라. 아직도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는구나. 오냐, 이 왕추님의 기술을 또 한번 보여주마. 이번엔 왕추가 다가왔지요.
엉만이가 이를 악물고 노려보는데 아니 이럴 수가. 왕추가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죠. 아 글쎄 왕추 이것이 몸을 바짝 숙이고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엉만이의 발목을 잡아채 확 잡아당겼지요. 엉만이는 속절없이 발라당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자로 뻗어 다시 일어나지도 못했답니다. 잘 보았느냐? 이것이 이 왕추님과 너의 눈높이다 이 말이다. 왕추는 군뱅이처럼 기어다니는 엉만이를 향해 크게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부하들을 불러서 엉만이를 신나게 밟아주었지요. 왈패들에게 얻어맞은 엉만이는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엉만이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여기가 어디요? 억만 장사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 여기는 제 집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곱분이의 집에 와 있었지요. 어젯밤 곱분이가 엉만이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장사라는 말은 하지 말구려. 듣기 부끄럽소이다. 엉만이는 왕추에게 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어찌나 속이 상하는지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플 지경이었죠. 잠을 자도 깨어도 왕추의 심술궂은 얼굴만 떠올랐지요. 한편 곱분이는 아무런 말 없이 엉만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답니다. 덕분에 엉만이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했지요. 며칠 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엉만이는 곱분이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곱분이 처자,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그럼 가보겠소이다. 아직 상처가 다 낫지도 않으셨는데 벌써 움직이시려고요? 어쩔 수 없소. 왕추 그놈에게 한 방 먹여줄 때까지 잠도 못 잘 것 같다오. 헌데 곱분이가 엉만이의 소매를 쥐고 놔주지를 않는 것이었죠. 참으십시오. 왕추는 이 제주도에서 제일 가는 씨름장사이옵니다. 힘도 힘이지만 그 기술의 교묘함이 실로 대단한 자이지요. 그래서 이 엉만이가 또 질거라 이 말이오? 이제는 사모하는 여인까지 자기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엉만이는 열화 확 받고 말았죠. 그런데 곱분이는 더 이상 대꾸도 없이 앞들로 척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 그렇다면 저를 꺾고 가시지요. 허참, 내가 왕가놈에게 당했기로쏘니 아녀자에게 무시받을 정도는 아니오. 엉만이는 곱분이를 가볍게 밀칠 생각으로 손을 뻗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엉만이는 갑자기 천지가 반대로 보이는 것이었죠. 곱분이 어깨에 손이 닿는 듯 싶더니만 날쌘 업어치기에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엉만이는 대자로 뻗어버리고 말았지요. 억만 장사님의 힘은 천하제일이시지만 기술이 부족하십니다. 그래서는 왕추와 다시 겨룬다 하더라도 결과가 똑같으실 테지요. 그럼 어쩌란 말이오? 이대로 진 걸 인정하고 겁쟁이로 살라는 뜻이오? 곱분이는 엉만이 앞에 무릎을 꿇고는 두 손을 꼭 잡았지요. 제게 씨름 기술을 배우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장사님의 힘에 제 기술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범의 날개를 당겨길 것입니다. 사내 대장부가 되어서 아녀자를 스승으로 모시라는 게요. 황가 후손인 유비조차 초야의 선비인 제갈량에게 3번이나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억만 장사님께서도 유비가 되어보시지요. 곱분이의 말은 엉만이에게는 좀 어려웠지요. 그래도 그 간절함은 엉만이의 마음을 울렸답니다. 사실 지금의 힘만으론 왕추를 이기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해서 엉만이는 이를 악물었답니다. 좋소. 기왕 이렇게 된 거 씨름을 제대로 배워 왕추 그놈을 꺾고 말겠소. 배우시는 동안 지킬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앞으로 불안당 같은 짓은 그만하셔야 해요. 좋소. 그날로 엉만이는 곱분이를 스승으로 모셨지요. 곱분이의 기술은 참으로 신묘해서 엉만이가 삿발을 쥐었다 하면 어느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랐지요. 허나 이를 악물고 수련을 거듭하니 엉만이의 솜씨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였습니다. 장사님, 씨름은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상대의 손과 발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알겠소. 자, 이번엔 좀 다를 거요. 곱분이가 밧다리 후리기를 하는 순간 엉만이는 놓치지 않고 되치기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곱분이는 풀썩 쓰러지고 말았지요. 처음으로 엉만이가 한 판을 빼앗은 것이었죠. 곱분이는 엉만이에게 깔려 쓰러진 채 아주 감탄을 했답니다. 제법이시군요. 제 기술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다니. 하도 당해서 그런지 이젠 좀 알 것 같소이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제 좀 비켜주시지요. 그러고 보니 곱분이를 완전 올라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엉만이의 코에 여인의 향기가 확 스쳤습니다. 순간 아래에 힘이 빡 들어가고 말았지요. 아이고, 미안하오. 엉만이가 화들짝 놀라 비켰지요. 그러자 곱분이는 뭐가 재밌는지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즐거워진 엉만이도 함께 껄껄껄 웃었답니다. 억만 장사님, 제가 지난번에 한가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소. 이번 한가위에 제주 목사께서 성대한 씨름 대회를 연다고 하더군요. 올 거니 왕추놈도 그 대회에 나올 것이 분명하렸다. 상품이 무려 황소 한 마리였지요. 욕심 많은 엉만이가 왕추가 그걸 지나칠 리 없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설욕을 할 기회였지요. 해서 엉만이는 씨름대회에서 왕추와 건곤일척의 승부를 가리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우리 엄니, 내가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실 테지. 며칠 후 엉만이는 곱분이에게 부탁하여 홀어머니를 뵈러 갔지요. 씨름 수련을 하느라 집에 잘 들어가질 않았으니 슬슬 어머니가 걱정되었거든요. 어머니, 비록 신부감은 못 구해왔지만 아들이 얼굴 한번 뵈러 왔습니다. 응, 신부감을 못 구했다니? 어제만 해도 너랑 산다는 처자가 다녀갔는데 그게 뭔 소리냐? 어머니의 말에 엉만이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아니 글쎄 엉만이가 씨름을 배우는 동안 매일같이 곱분이가 어머니를 뵈러 왔다지 뭡니까. 거기다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서 엉만이랑 살 때보다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엉만이는 곱분이를 생각하자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답니다. 고맙소, 곱분이 처자. 정말 고맙소. 그 처자가 그러는데 네가 곧 큰 결심을 할 거라고 하더구나.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어머니도 지켜봐 주세요. 전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그래, 그런 것 같구나. 어머니 말씀을 듣자 엉만이는 곱분이를 향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답니다. 그러나 섣불리 행동하지는 않았지요. 예전 같으면 덜컥 결혼해달라고 떼를 썼겠지만 이제 엉만이는 달라졌습니다. 왕추를 꺾고 천하장사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곱분이 처자에게 당당히 청혼을 하리라. 엉만이는 그 뒤로 더욱 훈련에 매진하였답니다. 마침내 한 달이 지나 한가위가 되었지요. 제일 큰 명절을 맞이한 제주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되었답니다. 그럼 나가보겠소. 네, 이따가 씨름판에서 뵙겠습니다. 엉만이는 당당한 걸음으로 씨름대회가 열리는 관덕정으로 향했지요. 그렇게 밭둑길을 지나는데 웬 놈들이 길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뜯어보니 왕추의 부하인 왈패들이었죠. 엉만이 아니냐? 어딜 그리 급히 가는 게냐? 알 거 없다. 길이나 비키거라.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니놈이 평소 잘하는 싸움질이나 한판 하지 않겠느냐? 딱 보니 이것들이 일부러 시비를 거는 것이었죠. 엉만이는 상대를 안 해줄 요량으로 아무 말 없이 옆으로 피해갔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놈들이 지나가는 엉만이 팔을 팍 붙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라 이것들아. 이놈이 사람을 친다. 동네 사람들아, 엉만이 이놈이 또 사람을 친다. 팔을 뿌리쳤을 뿐인데 이것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단체로 들어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엉만이는 어이도 없고 당황스러워서 멍하니 보고 있었지요. 하는 것이 왈패가 아니라 완전 놀이패구나. 그래, 니들은 그렇게 누워있거라. 나는 간다. 그렇게 엉만이가 가려는데 소란을 듣고 달려온 포졸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요놈들이 포졸을 믿고 까분 것이었죠. 아니, 이놈들이 자꾸 붙잡길래 팔을 뺀 것이 다요. 쓰러진 사람들이 저리도 많은데 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헛소리 말아라 이놈아. 너 같은 불안당 놈들은 사람을 치고도 혼자 쓰러졌다고 하지 않느냐?
평소 행실을 잘 아는 포졸들은 엉만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요. 해서 엉만이와 왈패들은 한가위 잔칫날 패싸움질을 벌인 죄목으로 옥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엉만이는 초조해졌지요. 벌써 씨름판에 나갔어야 하는데 이렇게 감옥에서 시간이나 죽이고 있다니요. 이러다간 사빠도 못 잡고 끝나겠구나.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분명 고뿐이 처자는 엉만이가 씨름판에 서길 기대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걸 생각하니 고뿐이 처자와 홀어머니의 얼굴까지 눈에 아른거렸죠. 엉만이는 분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아니, 사내 대장부가 울고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그것도 오늘 제주 장사가 되어야 할 분이. 으앗, 고뿐이 처자가 웬일이오?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랍니까? 울고 있는 엉만이 앞에 고뿐이 처자같다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엉만이는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 벌떡 일어났지요. 헌데 고뿐이 처자가 분명했습니다. 하도 나타나시지 않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찾았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처자를 볼 면목이 없구려. 왈패놈들의 잔머리에 그만 당하고 말았다오. 싸움을 하신 겁니까? 천부당 만부당하오. 처자와 했던 약조가 있는데 어찌 싸움질을 했겠소? 엉만이는 왈패놈들이 엄살을 떠는 통에 포졸들에게 끌려왔다는 것을 죄다 말했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나오시죠. 듣고 있던 고뿐이 처자가 찰컥하면서 옥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벙찐 엉만이의 손을 붙잡고 감옥을 나섰답니다. 그러는 동안 막아서는 포졸이 하나도 없었지요. 물어보실 것이 많아 보이십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시오. 난 지금 귀신이 곡할 노릇이오. 그러나 지금은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서 제주도 제1의 장사가 되셔야지요. 엉만이는 고뿐이 처자의 정체가 너무나도 궁금했지만 일단 왕추부터 꺾기로 마음먹었지요. 해서 모든 것은 대회가 끝난 뒤 묻기로 하고 씨름판으로 달려갔답니다. 이 왕추가 또 이겼구나. 자, 나를 상대할 자가 또 없느냐? 더는 없느냐 말이다. 왕추가 모래판 한가운데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지요. 딱 보니 도전자를 모조리 꺾은 탓에 더 이상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왕추가 제주 장사가 되는 것이었지요. 오냐, 이 엉만이가 상대해주마. 응, 옥에 갇혀 있어야 할 놈이 어떻게? 왕추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지요. 감옥에서 썩고 있어야 할 엉만이가 나타나자 왕추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엉만이는 척하고 씨름판에 올랐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 이번엔 아주 제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매다 꽂아주마. 안 본 사이에 잘난 척이 늘었구나. 그래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왕추가 엉만이에게 했던 말이었죠. 고스란히 되돌려받은 왕추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답니다. 그렇게 화가 잔뜩 난 두 장사가 모래판에서 격돌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왕추였죠. 왕추는 주특기인 안다리 후리기로 엉만이를 걸어버렸습니다. 역시나 엄청난 힘이었죠. 다리가 걸린 엉만이는 비틀비틀 끌려가는 듯 하다가 그대로 빗장거리로 응수했답니다. 아니 이놈이? 왜 기술은 너만 쓰는 줄 아느냐? 넘어질 뻔한 왕추는 가까스로 중심을 잡으면서 호미거리로 반격했지요.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왕추는 호미거리도 무진장 길었습니다. 이 기술에 걸린 엉만이는 그만 모래판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어떠냐? 내가 먼저 1승이다. 왕추는 먼저 1승을 챙겼지만 등줄기에 식은땀이 뻘뻘 났습니다. 엉만이는 예전의 엉만이가 아니었거든요. 해서 조금도 방심을 못하고 두 판째 삿발을 잡았지요. 반면 엉만이는 한 판을 졌는데도 느긋했죠. 이번 판은 다를 것이다. 두 판째도 왕추가 먼저였습니다. 왕추는 그 큰 덩치를 이용해 들배지기 걸었지요. 엉만이가 힘으로 맞섰지만 왕추는 정말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엉만이가 기둥 뽑히듯 공중에 붕 뜬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아, 이걸로 끝이다. 왕추는 기합을 지르며 엉만이를 매다 꽂았지요. 헌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공중에서도 꼿꼿하게 중심을 잡은 엉만이가 뒷무릎치기로 반격한 것이었죠. 엉만이는 길게 뻗은 왕추의 무릎을 밀면서 삿발을 당겨버렸습니다. 그 큰 왕추의 몸뚱이가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모래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자, 이번엔 내가 1승이다. 둘 다 1승씩 챙기고 막판이 되었습니다. 애가 탄 왕추는 또다시 주특기 안다리를 걸었지요. 엉만이는 쉽게 빠져나갔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노림수였죠. 왕추는 그 엄청난 힘으로 밀어치기를 건 것이었습니다. 자, 나가 떨어지거라. 왕추가 밀어붙이자 엉만이는 모래판 가장자리까지 밀려났습니다. 왕추는 그대로 밀어서 엉만이를 떨어뜨릴 생각이었죠. 엉만이도 온 힘을 다해 왕추를 되밀었지요. 둘의 힘이 막상막하라서 모래판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답니다. 억만 장사님, 힘내셔요. 그때 어디선가 곱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엉만이는 힘을 내었죠. 아무렴 곱분이와의 약조를 꼭 지켜야 했습니다. 왕추야, 씨름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엉만이는 몸을 수그리는 척하다가 그대로 자반 뒤집기를 걸었답니다. 신나게 밀어붙이던 왕추는 그 수에 걸려 제풀에 뒤집어졌지요. 그렇게 모래판 바깥으로 나가 떨어졌답니다. 그리고는 힘이 다했는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지요. 장사 엉만, 이제부터 그대가 제주장사로다. 감사합니다요, 목사나리. 엉만이가 제주장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통쾌한 승리였죠. 제주 목사는 장사가 된 엉만이에게 황소 한 마리를 상으로 주었답니다. 이 시대의 황소 한 마리라면 훌륭한 한미천이었죠. 곱분이 처자, 어디 있소? 이 엉만이가 제주장사가 되었소. 너무나도 기쁜 엉만이는 곱분이를 찾았습니다. 이 승리는 모두 곱분이의 덕이었으니까요. 분명 씨름판 어딘가에 곱분이가 있을 텐데 도무지 보이지가 않았지요.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렇게 두리번거리는데 뒤에서 곱분이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돌아보니 아니 이건 또 뭔 일이랍니까? 제주 목사 옆에 곱게 차려입은 규수가 곱분이었던 것입니다. 곱분이는 목사의 외동딸이었죠.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아버님이 제주에 부임하시면서 저도 같이 제주에 왔답니다. 헌데 제주가 어떤 곳인지 동태를 좀 살피려고 주막에서 일을 하였지요. 그러다 억만장사를 보게 되었고 그 사내다움을 눈여겨본 곱분이는 한눈에 반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목사의 딸이 되어서 아무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날 장사로 만들었다 이거요? 나에게 시집을 오려고? 곱분이는 부끄러운지 고개를 숙였지요. 그게 또 얼마나 귀여운지요. 곱분이 처자, 그대에게 반했소. 나와 혼례를 해주시오. 억만이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곱분이를 으스러지게 안아주었답니다. 헌데 곱분이는 너무 놀랐는지 그대로 억만이를 맺혀버렸지요. 억만이는 대자로 뻗고 말았답니다. 으앗, 죄송합니다 장사님. 그만 반사적으로. 괜찮소. 장사가 되었지만 곱분이 처자를 이기려면 아직도 멀었나 보. 그걸 보고 제주 목사도 제주 사람들도 모두들 껄껄 웃었지요. 그렇게 둘은 경사스럽게 혼례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었지요. 곱분이 처자, 이제 그대는 내 색시오. 네, 장사님은 제 서방님이십니다. 둘은 드디어 서로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지요. 곱분이는 부드러움과 강함을 다 갖춘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억만이는 곱분이가 너무 예뻐서 아주 눈이 부실 지경이었답니다. 한편 억만이는 정말로 크고 우람해서 곱분이도 생전 처음 겁을 먹을 정도였답니다. 장사님은 정말 모든 게 우람하시군요. 덜덜 떨릴 지경이옵니다. 오늘 밤이야말로 반드시 내가 이길 것이니 그리 하시오. 그러면서 억만이는 곱분이를 들었다 놨다 아주 제대로 힘을 썼답니다. 곱분이도 난생 처음 겪는 엄청난 위력에 아주 혼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억만이는 그야말로 장사 중의 장사였지요. 그렇게 둘은 깨가 쏟아지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억만이는 곱분이와 혼이 난 후 육지로 진출해 팔도의 장사들을 모조리 쓰러뜨렸지요.
3년 후에는 천하장사가 되었으니 그 힘과 실력이 출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억만이는 제주도 최초의 천하장사가 되어 이름을 떨쳤지요. 억만이는 불안당으로 살았지만 곱분이를 만나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억만이가 계속 불안당 노릇을 했다면 왕추를 이기고 장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처럼 지난날의 과오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거봉이라는 둔하고 눈치 없는 스님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거봉 스님이 지리산 깊은 산속을 지나고 있을 때였지요. 워낙 첩첩산중이라 주변엔 인적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몇 날 며칠을 쫄쫄 굶으며 걸어야 했답니다. 스님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 때 저 멀리 민가가 하나 보이는 것이었지요. 걔 아무도 없소이까? 지나가던 승려이온데 밥 한 술만 얻읍시다. 제대로 찾아오셨구만. 이 산속에서 밥 먹을 곳은 여기뿐이라오. 이곳은 산속 주막이었는데 나무꾼이나 사냥꾼을 상대로 술도 팔고 밥도 파는 곳이었죠. 주모는 굶주린 거봉 스님을 위해 푸짐하게 국밥을 내놓았답습니다. 개눈 감추듯 한 그릇을 해치운 스님은 한 그릇을 더 달라는 것이었죠. 스님은 그렇게 세 그릇을 내리 비우더니 또다시 주모를 불렀지요. 여기 혹시 술은 없소이까? 있으면 한 10병 가져오시오. 왜 없겠소? 아예 고기 안주도 가져다 드리리다. 어이가 없어진 주모는 스님이 달라는 대로 술과 고기를 왕창 가져왔답니다. 헌데 스님은 그것까지 몽땅 먹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참말로 스님, 덩치가 커서 그런가 먹기도 잘 먹는구만. 거봉 스님은 기골이 장대해서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지요. 배를 두둑히 채운 스님은 고맙다며 합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먹었소 주모. 음식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오. 허나 주모는 못마땅한지 팔짱을 꼈답니다. 아니 스님, 음식을 그렇게 축 내놓고 합장 한 번으로 되겠소? 소승은 금전이 없소이다. 어떻게 값을 치러야겠소? 금전은 무슨, 그 금전보다 더 귀한 걸 달고 다니면서 공짜 밥은 안 될 말이지. 그러면서 주모는 거봉 스님을 꽉 움켜쥐는 것이었습니다. 거봉 스님은 그야말로 거대해서 한 손에 다 안 잡힐 지경이었죠. 거기다 얼마나 단단한지 마치 금불상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승은 불가의 귀한 몸이라오. 여색은 삼가해야만 하오. 화들짝 놀란 거봉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지요. 거참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소? 안 하셨소? 불쌍한 여인네한테 시조 한번 하고 가구려, 스님. 그러면서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거봉 스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목탁만 신나게 두들겼지요. 주모는 눈을 한번 찡긋하더니 거봉 스님 옷자락을 쥐고 부엌으로 갔답니다. 보시 중에서는 육보시가 으뜸이랬소. 자, 스님이 좀 베풀어 주시구려. 부엌에서는 처음에는 주모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조금 후에는 거봉 스님이 힘을 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있으니까 주모가 비명을 지르더니 나중에는 좋다고 꾀꼬리처럼 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부엌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내는 것이었죠. 너무나도 황홀한 목소리였습니다. 주모와 거봉 스님은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나서야 부엌을 나왔지요. 스님, 어쩜 그리 강하시오? 아주 불빵망이가 따로 없구려. 주모는 스님의 팔을 베고 기분 좋게 드러누웠지요. 오늘은 늦었으니 주무시고 내일 가시구려. 길이 급해서 일어나야만 하오. 거봉 스님이 일어나려니 주모가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허참, 아직도 부족하시오? 밥값은 잘 치른 것 같소만. 뭔 소리를 하는 게요, 시방. 아직도 뻐근하니 밥값은 되었소. 그게 아니라 해가 지면 그게 나타난단 말이오, 그게. 주모는 손짓발짓까지 하면서 스님을 말렸지요. 가만히 들어보니 밤만 되면 이 주변에 무시무시한 요괴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이냐? 천년 묵은 구미호가 나와서 사람들 간만 빼간다오. 그러니 스님도 오늘 밤은 꼼짝 말고 여기 계시오. 주모가 한사코 말렸지만 거봉 스님은 한사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워낙 갈 길이 멀어 조금이라도 더 가야만 했으니까요. 걱정스레 거봉 스님을 바라보던 주모는 가다가 욕이라도 하라며 주먹밥을 주었습니다. 스님, 혹시라도 구미호를 만나면 정신을 잃지 마시오. 알겠소? 구미호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그거 호랑이한테 물려갔을 때 대책 아니었소. 신소리 말고 잘 있으시오. 주막을 떠난 거봉 스님은 달빛 차례의 경치를 감상하며 걸어갔답니다. 휘영청 밝은 달이 야산을 비추니 첩첩산중 구비구비가 극락과 다름없구나. 거봉 스님은 잘 짓지도 못하는 시조를 읊으며 계속 걸었지요. 헌데 날이 어둡다 보니 어느새 길도 없는 풀숲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주변이 반짝이는 눈으로 가득했답니다. 낭패로고 굶주린 산짐승이 분명하구나.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배고픈 늑대떼가 거봉 스님을 애워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카로운 이빨 사이로 군침을 뚝뚝 흘리는 것이 한 사흘은 굶은 놈들 같았지요. 나무아미타불, 늑대 시주님들 소승을 그냥 보내주면 안 되겠나? 허나 늑대가 사람 말을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배고픈 늑대 한 마리가 기어코 거봉 스님에게 달려들었지요. 스님은 깜짝 놀라 주먹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방에 커다란 늑대가 저만치 날아가는 것이었죠.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괴력이었습니다. 이크, 살생은 안 되는 법이지. 어이, 늑대 시주, 괜찮으신가? 쓰러진 늑대는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안심한 스님은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하였지요. 시주님들, 소승은 그만 가보겠네. 다른 먹잇감을 알아보도록 하시게나. 스님은 늑대들을 모조리 패죽이는 대신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였죠. 그렇게 달밤의 경주가 시작되었답니다. 한참을 달아나다 보니 저 멀리 웬 기와집이 한 채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올 거니 민가가 보이는구나. 거봉 스님은 얼른 기와집 대문을 두들겼지요. 나무아미타불, 이 문 좀 열어주시겠소? 아니, 스님께서 이 산속에는 어쩐 일이신가요? 기와집에서는 흰옷을 입은 여인이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고운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닌 거봉 스님조차 처음 보는 미인이었지요. 산을 넘다 산짐승에게 쫓겨 그만 예까지 오고 말았다오. 그렇군요. 날이 어두운데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쉬었다 가시지요. 그리하여 거봉 스님은 여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스님을 뒤쫓던 늑대들이 집 근처로는 얼씬을 안 하는 것이었죠. 늑대들은 저 멀리서 빙빙 돌다가 이윽고 숲속으로 사라졌답니다. 환대 감사하외다. 그런데 어째 집이 조용합니다. 이 집엔 저뿐입니다. 돌림병이 돌 때 다들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러면서 여인은 자기 이름을 미호라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봉 스님은 미호가 가족을 잃었다는 소리에 무척 마음이 아팠답니다. 저런, 제가 가족분들을 위해 불경이라도 좀 외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미호가 저녁을 지을 동안 거봉 스님은 사랑채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랑채는 마치 창고처럼 물건이 많았습니다. 비싼 병풍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구석탱이에는 질 좋은 문방사오가 굴러다녔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벽에는 선비와 대감들이 입던 좋은 도포와 갓이 빼곡히 걸려 있었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다녀갔나 보군. 그런데 물건을 죄다 놓고 갔네 그려? 뭔가 수상했지만 거봉 스님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스님은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음식을 기다리다가 그만 깜박 졸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졸았을까요? 뭔가 스산하고 몸에 소름이 돋는 통에 잠에서 깨었답니다. 음식은 아직인가? 어이구, 배가 등가죽에 붙겠구먼. 호롱불도 꺼진 탓에 방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더듬더듬 나갈 길을 찾는데 바깥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나는 것이었죠. 아주 섬찟한 울음소리였습니다. 허헛, 네 덕분에 이 집에는 쥐가 없겠구나. 거봉 스님은 여우가 귀여운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여우는 몇 차례 더 울었지만 스님의 웃음에 짜증이 났는지 사라져버렸지요. 늦었습니다, 스님. 자, 어서 드시지요. 오, 저녁입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호가 상을 내오자 거봉 스님은 조아라 수절을 들었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가져온 반찬이 죄다 익히지 않은 날것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피가 뚝뚝 흐르는 날고기가 밥 대신 떡하니 올라가 있는 것이었지요. 거봉 스님이 난감하게 밥상을 쳐다보고 있자 미호는 아주 스산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십니까? 어휴, 미호 마님, 음식을 하기 귀찮으면 귀찮다고 하지 그러셨소. 이 거봉은 그런 걸로 마음 상하지 않는다오. 그러면서 거봉 스님은 낮에 주모가 준 주먹밥을 꺼내어 우적우적 먹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두고 가시구려. 내가 마당에서 끓여 먹겠소이다. 그러더니 정말로 마당에 나가 불을 피워 날고기를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질려버린 미호는 거봉 스님을 한번 노려보더니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거봉 스님은 혀를 끌끌 찼지요. 어휴, 가족을 잃어서 그런가? 참으로 쌀쌀맞은 마님이로세. 주먹밥이랑 고깃국까지 끓여 먹은 거봉 스님은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스산하고 추웠지요.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통에 거봉 스님은 또다시 잠에서 깨고 말았답니다. 응? 무슨 소란이지? 거봉 스님 혼자서 잠들었던 사랑채에 웬 사내들이 빼곡하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거봉 스님은 옆에 놔둔 채 자기들끼리 신나게 투전판을 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나 참 왔으면 좀 깨워줄 것이지. 자기들끼리만 재미를 보고 있구려. 심심했던 거봉 스님은 조아라 사내들 사이에 합석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눈밑은 시커멓고 피부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지요. 피부 미용이 투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 아니겠소? 그렇지 않소, 시주님들? 허나 거봉 스님은 정말 털끝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같이 투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시주님들, 나도 한판 낍시다. 그런데 금전이 없으니 뭘 걸면 되겠소? 그러자 시퍼런 도깨비불이 사내들 눈 위로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스산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었죠. 그럼 목숨을 걸어라. 좋소. 지면 부처님 곁으로 가면 되겠지 뭐. 모골이 송연해지는 분위기였지요. 허나 거봉 스님은 기분 좋게 승낙하였답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대박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거봉 스님은 나직하니 연불을 외고는 투전패를 힘차게 날렸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거봉 스님이 너무 힘을 준 탓일까요? 바닥에 던져진 투전패가 몽땅 박살이 나고만 것이었습니다. 헛헛, 미안하게 되었소. 오래간만에 하는 통에 좀 긴장했던 것 같소이다. 스님의 너털 웃음에 사내들의 눈에서 도깨비불이 번쩍 하였답니다. 그러더니 캥 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한꺼번에 거봉 스님에게 덤벼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참,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다들 너무 야박하신 것 같소. 스님은 혀를 끌끌 차다가 주먹을 들어 사내들에게 한 방씩 먹여주었지요. 사내들은 캑캥 하는 비명과 함께 저만치 날아가 버렸답니다. 응? 다들 어디로 갔지? 헌데 나가 떨어진 사내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리에는 그들이 입고 있던 옷까지만 허물처럼 남아 있었지요. 이제 보니 이 옷들은 죄다 사랑채에 걸려있던 그 옷들이었습니다. 어이구, 주먹 한 방에 삐져서 다들 가버렸나 보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참는 건데 그랬어. 거봉 스님은 아쉬운지 입맛을 쩍쩍 다시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엔 별로 춥지 않았지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거봉 스님이 떠날 채비를 하려는데 미호가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스님, 어제는 대접이 박하여 죄송했습니다. 되었소. 자고로 승렬한 음식과 잠자리를 두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법이라오. 아닙니다. 오늘은 꼭 제대로 대접하려 하니 하룻밤만 더 묵어가는 게 어떠신지요? 거봉 스님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절세미녀인 미호가 팔에 매달리자 입이 귀에 걸리고 말았지요. 결국 거봉 스님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하룻밤을 더 묵기로 결정하였답니다. 아무리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밥값은 해야겠지. 어디 보자. 아녀자가 하기 힘든 일이 뭐가 있더라? 거봉 스님은 일찌감치 샘터로 갔습니다. 등에는 딱 봐도 무거운 물통을 2개나 짊어지고 있었지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도 스님은 사뿐사뿐 가볍게 걷는 것이었습니다. 부엌에 물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미호가 나타났지요. 그런데 스님, 이 깊은 산에는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화계사라는 곳을 찾고 있소. 이 주변에 있다는데 도통 찾을 수가 없구려. 거봉 스님은 화계사 주지 스님께 전해줄 물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화계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벌써 보름 가까이 산속을 뒤지고 있었지요. 자, 물은 다 길어왔으니 이번엔 장작을 좀 패겠소이다. 거봉 스님은 윗도리를 벗어던지고 도끼를 쥐었지요. 스님이 도끼질을 할 때마다 근육이 울끈불끈 올라왔습니다. 지켜보던 미호마님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꼴깍꼴깍 삼켰답니다. 참으로 고기가, 아니 근육이 대단하십니다. 산에서 살면서 할 게 뭐가 있겠소? 불경을 외우거나 몸을 단련하는 것뿐이었다오. 정말로 멋지십니다. 특히 그 팔뚝이 아주 두툼하십니다. 그래도 반하시면 아니 돼요. 이 몸은 승려니깐 말이오. 거봉 스님은 껄껄 웃으면서 열심히 장작을 패었지요. 그 옆에서 미호는 입맛을 다시며 거봉 스님을 지켜보았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마님이 오늘은 저녁은 아주 제대로 해주신다고 했지. 이야, 기대가 되는구먼. 헌데 아무리 기다려도 미호가 오지 않았지요. 해서 거봉 스님은 그만 깜박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슥슥삭삭 뭔가 칼을 가는 듯한 섬찟한 소리였지요. 가만히 들어보니 부엌 쪽에서 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궁금해진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창호지의 구멍을 뚫었답니다. 가만히 부엌을 엿보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미호가 하얀 소복 차림으로 칼을 갈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후후후, 기대되는구나. 저 땡중은 덩치가 크니까 고기도 참으로 많을 것이다. 미호는 뭔가 중얼중얼하면서 열심히 칼을 갈았답니다. 그걸 지켜보던 거봉 스님은 또다시 입이 귀에 걸렸지요. 자기를 위해 음식을 만드느라 저러는 줄 알았으니까요. 대체 무얼 저렇게 준비하시는지. 오늘은 이 거봉이 아주 포식하겠구나. 어디선가 여우가 우는 소리가 또 들렸지만 거봉 스님은 그러려니 했답니다. 마침내 미호가 한 상을 들고 들어왔지요. 이야, 진수성찬이로구려. 이 거봉이 오늘은 아주 포식하겠소이다. 별 말씀을요. 자, 식기 전에 어서 드시지요. 미호는 눈웃음을 살살 치며 식사를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봉 스님은 밥과 반찬을 우적우적 먹어치웠지요. 신나게 먹고 있는데 가만 보니 미호는 수저도 들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 왜 그러시오? 혹 밥맛이 없으시오? 제가 남편을 잃은 이후로 도무지 입에 밥이 넘어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랐구먼. 참으로 안타깝구려. 헌데 스님이 좀 도와주시면 저도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으하하, 가끔은 밥보다도 옆구리를 따뜻하게 해줄 미남이 필요한 법이지요. 거봉 스님은 외로움에 못 이긴 미호 마님이 자기에게 반했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해서 입맛이 없니 어쩌니 하면서
자기에게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거봉 스님은 이래서 미남은 괴로워 어쩌고 하며 너스레를 떠는 것이었습니다. 상사병에는 건장한 사내가 도움이 되는 법이오. 자, 이 거봉은 도울 준비가 되었소이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럼 스님의 그것을 좀 빌리겠습니다. 오라, 그게 무엇이오? 미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더니 날이 시퍼런 식칼을 뽑아드는 것이었죠. 그건 바로 니놈의 생간이다. 미호는 와락 덤벼들었지요. 거봉 스님은 기겁해서 뒤로 넘어졌답니다. 그 바람에 미호가 병풍에 처박혀 와장창 소리가 났지요. 어이구 놀래라. 마님, 저는 승려라서 생강 같은 건 안 가지고 다닙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제 보찜을 탈탈 털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미호는 화가 났는지 다시 덤벼들었지요. 놀란 스님이 보찜을 들어 올렸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미호의 칼이 스님의 보찜에 닿자 뚝 하고 부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허나 두 눈이 금세 여우눈으로 변하면서 이빨까지 돋아나는 것이었죠. 미호 마님. 이거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미호가 다시 덤벼들자 스님은 손으로 탁 쳐버렸지요. 그러자 저만치 나라가 처박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미호로 변하건 말건 거봉 스님의 괴력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놀란 미호는 꼬리를 말고 달아났답니다. 에이, 두고 보자, 땡중아. 아이고, 갈 때 가시더라도 이건 가져가셔야죠. 거봉 스님은 미호에게 식칼을 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도망치는 미호의 다리를 와락 낚아챘던 것이지요. 그 바람에 미호가 쓰러지면서 그만 치맛자락이 뒤집히고 말았답니다. 응? 웬 털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미호의 치마가 올라가자 거기엔 9개나 되는 꼬리가 딱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자비롭던 미호 마님이 구미호였다니. 거봉 스님은 너무나도 놀라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구미호는 자기에게 반해서 아양을 떨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여태껏 나한테 사근사근하게 굴었던 것이 다 꿍꿍이가 있었던 게로군. 마님의 친절이 사실 전부 계획적이었다는 것에 스님은 열이 팍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배신감에 거봉 스님의 얼굴이 금강역사처럼 무시무시해졌지요.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너 같은 여우는 진정한 사내에게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올 거니 마침 나한테 딱 좋은 것이 있구나. 그러더니 거봉 스님은 허리띠를 촥 풀었답니다. 그러자 거대한 법봉이 딱 하고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 모습에 기겁한 구미호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허나 거봉 스님의 괴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아이고 스님, 잘못했소이다. 제발 살려주시오. 미호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허나 거봉 스님은 콧김까지 뿜으며 화를 내었습니다. 이 요망한 것. 어디 이 불방망이를 맛보거라. 그리하여 구미호는 아주 밤새도록 불방망이로 벌을 받았답니다. 너무나도 강하고 매서운 스님의 처벌에 구미호는 아무것도 못하고 싹싹 빌고 말았지요. 구미호가 도망이라도 가려고 하면 거봉 스님은 그 강력한 힘으로 구미호를 저지했답니다. 그리고는 가차없이 불방망이를 휘두르니 마침내 구미호는 울부짖고 말았습니다. 날이 되어서야 구미호는 스님 앞에 꿇어 엎드렸답니다. 정말로 잘못했소이다. 이렇게 신통력이 대단한 스님인 줄 알았으면 얌전히 물러갔을 것이오. 지금이라도 반성을 했으니 용서해 주겠다. 앞으로는 사람들을 해치지 말고 살도록 하여라. 나무 아미타불. 저러고도 아미타불을 읊는 거봉 스님의 뻔뻔함에 질린 걸까요? 구미호는 군말 없이 사라졌답니다. 그러자 바깥에 들끓던 여우떼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더 놀라운 것은 기와집인 줄 알았던 집 전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지요. 아니,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거봉 스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는 사랑채가 아니라 웬 법당이었던 것입니다. 거봉 스님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지요. 나가보니
절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화계사라고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계사가 여기였구먼. 그래서 찾을 수가 없던 것이로구나. 구미호의 요술이었을까요? 거봉 스님은 감탄 또 감탄을 했지요.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늑대떼가 스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난번 그 늑대 시주들이로고 어쩐 일로 오셨소?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갑자기 늑대들이 긴 울음소리와 함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계사의 승려들이었지요. 이들은 구미호의 요술에 걸려들어 죄다 산짐승으로 변했던 것이었죠. 천년목은 구미호의 술법이 풀렸구려. 아이고, 스님 대단하십니다. 어디서 온 고승이시길래 그 무서운 구미호를 쫓아내셨습니까? 아미타불, 부처님 도우심이라. 거봉 스님은 얼빠져서 보고 있다가 점잖게 연부를 외웠지요. 그게 또 포스가 장난이 아닌지라 다들 큰 스님이 자기들을 구했다며 기뻐하였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여우요괴의 놀이터였던 화계사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을 해결한 거봉 스님은 보찜을 열어 금불상을 주지 스님께 드렸지요. 구미호가 휘두른 칼자국이 선명했지만 이게 또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답니다. 수염이 허연 주지 스님은 새파랗게 젊은 거봉 스님께 고개를 숙였지요. 젊은 스님이 신통력이 대단하구려. 그래, 구미호를 어떻게 제압하였소? 그게 제가 불방망이를 들어 후려치니 이놈이 싹싹 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울고불고 비는 터라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호통을 쳤지요. 스님, 젊은 분이 정녕 대단한 신통력이시오. 이후로 화계사 스님들은 거봉 스님의 높은 덕을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리산에는 불붙은 법봉으로 구미호를 퇴치한 고승의 전설이 퍼졌지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뒤로 구미호가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았으니 거봉 스님의 신통력이 대단하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천년 묵은 구미호는 일신의 요술만 믿고 나쁜 짓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다 괴력의 거봉 스님에게 걸려 벌을 받았으니 이게 다 인과응보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 교만함을 경계하고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